선배님,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나가 제 곁에 다가와 앉으며 물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함께 보려는 듯 어깨가 제 팔에 부드럽게 닿았습니다. 얇은 여름 옷 너머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22살, 여대생의 풋풋한 향기가 맴돌았습니다. 샴푸 향인지, 은은한 향수 향인지 모를 상쾌한 향이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유나가 화면을 가리키며 몸을 더 가까이 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두근거렸고 입안이 바짝 말라왔습니다. 20살이나 된 남자가 아들뻘 되는 아이에게 이래선 안 되는데 몸이 제멋대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상기되셨어요. 유나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참 맑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 근처까지 다가가고 말았습니다. 제 이름은 박선우입니다. 올해 60살이고요. 건축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27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아내 수영과는 작년 2월부터 잠시 떨어져 지내고 있어요. 이혼까지는 아니었고 서로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죠. 대학교 1학년인 아들 현우는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었고 저는 서울 홍대 근처 2층 주택에서 혼자 살게 됐습니다. 1층에 제가 살고 2층을 대학생들에게 세를 주는 구조였어요. 27년 전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인데 제가 직접 고쳐서 꽤 아늑한 공간으로 만들어 두었죠. 별거 생활 1년째 되던 올해 3월이었습니다. 2층 세입자가 졸업하면서 나가게 됐고 새 세입자를 구해야 했어요. 부동산에 내놓았더니 며칠 후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방 보러 가고 싶은데요. 어리고 밝은 목소리였어요. 여학생인 것 같았죠. 다음 날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유나를 처음 봤습니다. 키 110cm 정도의 긴 머리를 한 여학생이었어요. 청바지에 흰색 티셔츠 차림이었는데 깔끔하고 단정한 인상이었죠. 화장은 거의 안 한 듯 했지만 피부가 맑았고 눈망울이 특히 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나라고 합니다. 어제 전화 드렸었어요. 네, 들어오세요. 박선우입니다. 유나가 집 안으로 들어오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1층 거실을 지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서 잠깐 멈춰 서더니 계단 난간을 만져봤어요. 우와, 오래된 집인데 관리를 정말 잘하셨네요. 나무 느낌도 그대로 살아있고요. 제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라서요. 직접 손봤습니다. 아, 정말이요? 저도 미대생인데 이런 공간 정말 좋아해요. 그 말에 묘한 동질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분야라서 그런지 대화가 편했어요. 2층으로 올라가서 방을 보여줬죠. 10평 정도 되는 원룸 구조였는데 채광이 좋고 화장실도 깨끗했습니다. 유나가 창가로 다가가서 밖을 내다봤어요. 여기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이 좋네요. 나무도 보이고. 오후 햇살이 유나의 옆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예뻐 보였죠. 아니, 이게 무슨 생각이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보증금 300개 월세 45입니다. 관리비는 별도고요. 네, 괜찮아요. 여기로 할게요.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니 2003년생이더군요. 22살. 제 아들보다 3살 많을 뿐이었어요. 등본을 보니 부모님이 부산에 계셨습니다. 부모님이 부산에 계시네요. 네, 저 혼자 서울 올라와서 학교 다니고 있어요. 미대 3학년이고요. 힘들겠네요. 혼자. 괜찮아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어서 용돈은 벌고 있거든요. 성실해 보이는 학생이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가끔 유나의 얼굴을 봤는데 집중해서 서류를 읽는 모습이 진지했어요. 펜을 잡은 손이 가늘고 예뻤습니다. 손톱에 연한 분홍빛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죠. 계약을 마치고 유나가 인사를 하며 돌아갔습니다. 일주일 후에 이사 오겠다고 했어요. 3월 15일 유나가 이사를 왔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어요. 캐리어 2개와 상자 서너 개가 전부였죠. 혼자서는 힘들어 보여서 제가 도와줬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며 짐을 날랐는데 유나가 고맙다며 계속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참 밝았습니다. 짐 정리를 마친 유나가 1층으로 내려와서 인사를 했어요. 선배님,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혼자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별거 아니야.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렇게 유나와의 한 집살이가 시작됐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일 없었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계단에서 가끔 마주쳤는데 인사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유나는 학교에 가는지 오전 8시쯤 나갔고 저는 9시쯤 출근했거든요. 저녁에는 유나가 아르바이트 때문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위층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만으로 유나가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부터 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유나가 자주 1층으로 내려왔어요. 처음에는 쓰레기 버리러 가는 길이라며 가벼운 인사를 했는데 점점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제가 거실에서 설계 도면을 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유나였어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선배님, 이사 왔는데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서요. 작은 선물이에요. 아니,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받아주세요. 제 마음이에요. 워낙 간곡히 부탁해서 결국 받았습니다.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라고 했더니 유나가 거절하지 않고 들어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과일을 깎아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학교 생활 얘기, 아르바이트 얘기, 진로 고민 얘기. 유나는 인테리어 디자인에 관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인테리어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요. 선배님처럼요. 그럼 포트폴리오를 잘 준비해야지. 실무에서는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많이 달라. 정말요? 어떻게 다른데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회사가 좋은지, 실무에서는 뭐가 중요한지. 유나가 눈을 반짝이며 제 말을 들었어요. 스케치북을 가져와서 자신이 그린 디자인을 보여주기도 했죠. 재능이 있어 보였습니다. 선이 깔끔하고 구도도 좋았어요. 와, 이거 잘 그렸는데? 이 부분만 조금 수정하면 포트폴리오에 넣어도 되겠어. 정말요? 어디요? 어디? 유나가 제 옆으로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스케치북을 함께 보면서 수정할 부분을 알려줬어요. 유나의 어깨가 제 팔에 닿아 있었지만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학생을 가르치는 기분이었거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하다 보니 2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아, 벌써 이 시간이에요? 선배님, 제가 너무 오래 있었죠? 아니야, 재밌었어. 실제로 그랬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진지한 대화를 나눠본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는 언제부터인가 업무적인 얘기나 아들 얘기밖에 안 했거든요. 유나가 돌아간 후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22살짜리 여대생과 대화하는 게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 같은 분야라서 그런 걸까? 아니면 너무 오래 혼자 지내서 외로웠던 걸까? 그날 이후로 유나와의 만남이 잦아졌습니다. 유나가 과제 때문에 조언을 구한다며 자주 내려왔어요. 저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유나가 오기를 기다리는 제 자신을 발견했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올 때 위층에 불이 켜져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5월 초였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옥상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유나가 올라왔습니다. 선배님, 날씨 좋죠? 저도 빨래하러 왔어요. 그날 유나는 반팔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여름옷이라 그런지 젊은 여성의 건강한 실루엣이 드러나 보였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면 안 되는 걸 보는 것 같았거든요. 함께 빨래를 널면서 가벼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선배님은 혼자 사시니까 외롭지 않으세요?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외롭다고 말하면 너무 솔직한 것 같고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 같았거든요. 글쎄, 익숙해졌지. 저는 혼자 있으면 가끔 무서워요. 밤에 특히. 유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22살이라고 해도 아직 부모 품이 그리운 나이잖아요. 혼자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아르바이트하며 산다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힘들면 언제든 내려와. 혼자 무서워하지 말고. 정말요? 그럼 진짜 내려가도 돼요? 그럼 같은 집에 사는데. 유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예뻤어요. 그날 밤부터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유나와 저 사이의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5월 중순부터 유나가 거의 매일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과제 상담, 진로 고민, 때로는 그냥 심심하다는 이유로요. 저도 이상하게 거절을 못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유나가 기다리고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위층에서 종종거리며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죠. 선배님, 오늘 일찍 들어오셨네요. 응, 오늘은 현장 일정이 일찍 끝나서. 배고프시죠? 제가 라면 끓여 드릴까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는데 유나가 이미 부엌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계란이며 파를 꺼내더니 능숙하게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 집인 것처럼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함께 라면을 먹었어요. 유나가 후루룩 소리를 내며 라면을 먹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맛있어요? 잘 먹었어. 다행이다.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 걱정했는데. 그날부터 유나가 가끔 저녁을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음식이었지만 혼자 먹던 식사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아니, 맛있다기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먹는다는 것 자체가 좋았습니다. 아내와 별거한으로 혼자 먹는 식사가 얼마나 쓸쓸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유나가 맥주 2캔을 들고 내려왔어요. 선배님, 오늘 한 주 마무리로 맥주 한 잔해요. 너는 아직 어린데 술 마셔도 돼? 22살인데요. 성인이에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22살이면 이미 성인이죠.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맥주를 마셨습니다. 유나가 학교에서 있었던 재밌는 일들을 얘기했어요. 교수님이 어떻고, 친구들이 어떻고, 과제가 얼마나 힘든지. 저는 그저 듣고만 있었는데도 즐거웠습니다. 젊은이들의 세계가 신선했어요. 선배님은 대학 때 어떠셨어요? 나? 나 때는 지금이랑 많이 달랐지. 휴대폰도 없었고. 헐, 진짜요? 그럼 어떻게 연락했어요? 삐삐치고 공중전화로 전화하고 그랬지. 유나가 신기하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세대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차이가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선했죠. 맥주 한 캔이 2캔이 되고 어느새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어머, 벌써 이 시간이에요. 올라가야겠다. 유나가 일어서려다가 비틀거렸습니다. 맥주를 너무 빨리 마신 모양이었어요. 제가 얼른 유나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유나의 몸이 제게 기댔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이 팔에 전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괜찮아? 네, 괜찮아요. 그냥 갑자기 일어나서 그래요. 하지만 유나는 제 팔에서 몸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어요. 술 냄새와 함께 유나의 향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정신이 아찔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유나는 제 아들보다 3살 많을 뿐인 어린 학생이잖아요. 그런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배님, 따뜻해요.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제 귓가에 닿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위험했습니다.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저는 억지로 몸을 떼어냈습니다. 올라가서 쉬어. 내가 데려다 줄게. 유나를 부축해서 2층까지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내내 유나의 몸무게가 제 몸에 실려 있었어요. 유나의 방문 앞에 도착했을 때 유나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배님, 들어오실래요?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유나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절대로요. 들어가서 자, 내일 봐. 네,
잘 자요. 유나가 아쉬운 표정으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1층으로 내려와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날 뻔했던 거죠? 유나가 저를 남자로 보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제가 착각하는 건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어요. 유나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제 어깨에 기댔던 그 순간, 따뜻하다고 속삭이던 목소리, 방으로 들어오라던 그 눈빛. 모든 게 저를 흔들어 놓았어요. 다음 날 아침, 유나와 계단에서 마주쳤습니다. 유나는 평소처럼 밝게 인사했어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어제 감사했어요. 괜찮아. 학교 잘 다녀와. 어젯밤 일은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유나를 보면서 제가 혼자 과민 반응한 건가 싶었습니다. 그냥 취해서 그랬던 거겠죠? 별 의미 없었을 거예요. 5월이 지나고 6월이 왔습니다. 장마철이었어요. 비가 자주 내렸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 앞에 유나가 앉아 있었어요. 비를 맞았는지 옷이 젖어 있었습니다. 유나야, 왜 여기 있어? 감기 걸리겠어. 선배님, 죄송한데 열쇠를 방에 두고 나왔어요. 문이 잠겨서 못 들어가요. 뭐, 그럼 여기서 얼마나 기다렸어? 1시간쯤요? 유나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몸도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저는 얼른 유나를 1층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빨리 샤워하고 나와. 감기 걸리겠어? 근데 갈아입을 옷이 없는데요. 잠깐만 기다려. 제 옷장에서 큰 티셔츠와 운동복 바지를 꺼내줬습니다. 유나가 욕실로 들어갔고 저는 부엌에서 생강차를 끓여놨어요. 20분쯤 지났을까? 유나가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제 옷을 입은 유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티셔츠가 너무 커서 어깨가 한쪽으로 흘러내려 있었고 운동복 바지는 발을 질질 끌 정도로 길었습니다. 머리를 대충 말린 채여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앉아, 생각 차 마셔. 고마워요, 선배님. 유나가 소파에 앉아서 생강차를 호호 불며 마셨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샴푸 냄새가 났어요. 제 샴푸를 쓴 거였습니다. 왠지 모를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유나가 생강차를 다 마시고 컵을 내려놓더니 말했습니다. 선배님, 오늘 여기서 자면 안 될까요? 열쇠를 내일 아침에 관리실에서 받아야 해서요. 머리가 하얘져졌습니다. 유나가 제 집에서 자겠다고요? 그건 안 됩니다. 절대로요. 안 돼. 호텔 가. 돈이 없어요. 이번 달 월세 내느라 다 써서. 그럼 친구 집에 가든지. 친구들 다 기숙사 살아서 못 들어가요. 유나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유나 말이 맞았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갈 곳이 없다면 어쩔 수 없었죠. 하지만 같은 집에서 자는 건 위험했습니다. 뭔가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제발요, 선배님. 소파에서 잘게요. 불편하게 안 할게요. 결국 허락했습니다. 유나에게 이불과 베개를 가져다 줬어요. 유나는 고맙다며 소파에 누웠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거실에 유나가 누워있다는 사실만으로 정신이 멍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배님, 자요? 문을 열었습니다. 유나가 이불을 감싸고 서 있었어요. 왜? 무슨 일이야? 무서워요. 혼자 자는 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성의 끈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나가 이불을 감싸고 제 방문 앞에서 있었습니다. 큰 티셔츠를 입은 모습이 어린아이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여자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티셔츠 아래로 드러난 다리가 하얗고 매끈했거든요. 유나야, 그냥 자. 아무 일 없어. 네, 알아요. 근데 진짜 무서워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무서워하는 것 같았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알았어. 들어와. 유나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는 더블 침대였는데 갑자기 좁아 보였어요. 유나가 침대 한쪽 끝에 조심스럽게 누웠습니다.
저는 반대편 끝에 누웠죠. 최대한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유나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면서도 얕은 숨소리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유나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자요? 아니, 앉아. 저도요? 잠이 안 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긴장되게 만들었어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유나가 몸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점점 제 쪽으로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배님, 외롭지 않으세요? 혼자 사시면서. 글쎄, 익숙해졌어. 거짓말. 목소리 들으면 알아요. 외로워하시는 거. 유나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았어요. 저는 외로웠습니다. 1년 넘게 혼자 지내면서 느낀 외로움은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아내와 함께 있을 때는 몰랐어요. 혼자가 되고 나서야 누군가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저도 외로워요. 부산에 있는 부모님도 보고 싶고 친구들이랑 있어도 뭔가 허전하고 유나의 목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느새 유나가 제 바로 옆에 와 있었어요. 유나의 천이 느껴졌습니다. 따뜻했어요. 너무 따뜻했습니다. 선배님, 저 안아주시면 안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유나를 안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몸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유나의 머리카락에서 샴푸 냄새가 났어요. 유나도 제게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심장 박동이 서로에게 전해졌어요. 선배님, 따뜻해요. 유나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유나의 눈이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 눈빛이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유나의 얼굴에 손을 가져다 댔어요. 부드러운 볼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유나야, 이러면 안 돼. 왜요? 나는 너보다 28살이나 많아. 내 아버지 뻘이야. 상관없어요. 전 선배님이 좋아요. 그 고백이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유나의 입술에 제 입술을 가져다 댔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입술이었습니다. 유나도 저에게 응답했어요. 입맞춤은 깊어졌고 두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날 밤 저는 50년 인생에서 가장 달콤하면서도 가장 죄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22살 여대생과 함께요. 제 아들보다 3살 많을 뿐인 어린 학생과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눈을 뜨니 유나가 제 품에 안겨서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화장을 하지 않은 맨 얼굴이 너무 예뻤어요. 하지만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죄책감에 짓눌렸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22살짜리 어린애를, 제 아들 또래를. 조심스럽게 팔을 빼내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을 입고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주저앉아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젯밤이 꿈만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본 따뜻함이었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까? 침실 문이 열렸습니다. 유나가 나왔어요. 여전히 제 큰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요. 유나가 제게 다가와서 옆에 앉았습니다. 선배님, 후회하세요?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후회한다고 하면 유나가 상처받을 것 같았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면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유나야, 우리 이러면 안 돼. 왜요? 나이 차이도 너무 많고, 나는 결혼한 사람이야. 아들도 있고. 별거 중이시잖아요. 거의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도 안 돼. 너는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나야 하는데,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선배님이 좋다고요. 처음으로 이런 감정을 느꼈어요. 유나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유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유나를 안아줬어요. 등을 토닥이며 달랬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유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그럼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뭔데? 오늘 일은 없던 일로 하지 말아요.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가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어요. 저 이제 올라갈게요. 관리실에서 열쇠 받아야 해서. 응, 그래. 유나가 현관문을 나서기 전에 뒤돌아봤습니다. 선배님, 고마웠어요, 정말로. 그렇게 유나가 올라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후회와 달콤함이 교차했어요. 분명히 잘못한 일인데 왜 이렇게 그리운 걸까요? 그날 이후로 유나와 저의 관계는 묘하게 변했습니다. 말로는 안 된다고 했지만 마음은 정직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유나가 1층으로 내려왔고 저는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거부하고 싶지 않았어요. 유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거든요. 6월이 지나고 7월이 왔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져만 갔어요. 계단에서 마주칠 때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눈빛이었죠. 가끔 옥상에서 만나서 맥주를 마시기도 했어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선배님, 우리 이러다가 들키면 어떡해요? 아무도 몰라. 조심하면 돼. 만약에 아내분이 알게 되면요? 그건 생각하기 싫어. 사실 두려웠습니다. 이 관계가 들통나면 어떻게 될지. 하지만 동시에 이 달콤한 시간을 끝내고 싶지도 않았어요. 유나와 함께 있으면 제가 다시 젊어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20살에 지친 중년 남자가 아니라 20대의 청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7월 말이었습니다. 유나가 월세를 늦게 냈어요. 사실 월세를 받으러 가는 게 핑계였습니다. 유나를 보고 싶었거든요. 2층으로 올라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유나야, 나야. 문이 열렸습니다. 유나가 긴 티셔츠만 입고 있었어요. 저요. 집에 있을 때 입는 편한 차림이었죠. 선배님, 들어오세요. 월세 드릴게요. 유나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나가 서랍장을 뒤지며 봉투를 찾기 시작했어요. 몸을 굽히는 순간 짧은 티셔츠 자락이 올라가며 아찔한 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유나가 봉투를 들고 제게로 왔습니다. 제 옆에 바짝 붙어 앉더니 봉투를 건넸어요. 여기요. 봉투를 받는 순간 유나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어요. 선배님, 보고 싶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나를 안았어요. 그리고 그날도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8월 첫째 주였습니다. 위층에서 평소와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그죠? 무언가를 끌고 옮기는 소리, 테이프로 상자를 포장하는 소리, 이사 준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했어요. 유나가 이사 간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품에 안겨서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그 아이가요. 불안한 마음에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유나야, 나야. 문이 열렸습니다. 유나가 땀을 흘리며 서 있었어요. 뒤로 보이는 방 안에는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선배님, 무슨 일이세요? 너 이사 가는 거야? 유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네, 친구랑 같이 살기로 했어요. 학교 근처에 방을 구했거든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왜? 제게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왜? 여기 불편했어? 아니에요. 그냥 친구랑 같이 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유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유나야, 나한테 화난 거야?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왜 갑자기? 유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더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유나가 가고 싶다는데 붙잡을 권리가 없었거든요. 저는 그저 세입자의 집주인일 뿐이니까요. 언제 가는데? 이번 주 일요일이요? 알았어. 보증금은 며칠 후에 돌려줄게. 네, 감사합니다.
냉랭한 대화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로를 안고 속삭이던 사이였는데 갑자기 남처럼 대하는 게 이상했어요. 1층으로 내려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유나가 떠난다니 이제 다시 혼자가 되는 거구나.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잘못된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언젠가는 끝나야 할 관계였어요. 유나가 먼저 결정해 준 게 오히려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내내 위층에서 짐 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와서 도와주는 목소리도 들렸어요.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유나는 나 없이도 잘 지낼 수 있구나. 당연한 일이었죠. 22살 젊은 여자가 50살 중년 남자에게 매달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일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이삿짐 차가 왔는데 일부러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유나가 떠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창문 너머로 지켜봤어요. 친구들과 함께 짐을 옮기는 유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밝게 웃고 있었어요. 저와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편해 보였습니다.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유나였어요.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거였죠. 선배님, 다 정리했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응, 수고했어. 새 집에서 잘 지내. 네, 선배님도 건강하세요.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유나가 돌아서서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잠깐 멈춰 서더니 뒤돌아봤어요. 선배님, 그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그 말을 남기고 유나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 창문으로 보니 유나가 차에 타는 게 보였습니다. 차가 출발했고 곧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유나의 방을 확인해야 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방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청소도 해놨어요.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려는데 책상 아래에 뭔가 떨어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주워보니 노트였어요. 유나가 놓고 간 것 같았습니다.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에 노트를 펼쳤습니다. 연락처를 찾으려고요. 하지만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소설 프로젝트, 나이차 로맨스, 실제 체험기,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무슨 소리지? 손이 떨리면서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목표, 22살 여자와 50살 남자의 금기된 사랑을 직접 체험하여 리얼리티 있는 소설 쓰기. 졸업 작품으로 제출 예정.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계속 읽었어요. 타겟 선정. 박선우 50세. 인테리어 디자이너. 아내와 별거 중으로 외로움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 같은 디자인 분야 종사자라 대화 주제로 접근 용의.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5월 3일 첫 접근 성공. 과일 바구니를 핑계로 1층 방문. 예상보다 호의적. 디자인 상담 요청으로 지속적 접촉 계획. 5월 20일 옥상에서 외로움 공감 대화. 타겟이 마음을 열기 시작함. 6월 10일 술자리 후 스킨십 시도. 성공. 타겟의 반응 관찰. 죄책감과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 소설에 쓰기 좋음. 노트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어요. 6월 16일 관계 성공. 타겟의 죄책감 표현이 예상보다 심함.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제 아들 또래를? 같은 대사가 리얼함. 이 부분 소설에 그대로 사용 가능. 7월 1일 관계 지속 중. 타겟이 완전히 감정이입됨. 사랑한다는 말까지 함. 예상 외의 전개지만 소설 전개상 더 드라마틱함. 10월 28일 충분한 자료 수집 완료. 이제 정리 단계. 이사 핑계로 자연스럽게 마무리 예정.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3개월 동안 제가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겁니까? 유나의 웃음, 눈물, 고백, 입맞춤. 모든 것이 소설을 위한 연기였다는 거죠.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결론? 나이차 로맨스의 금기성과 죄책감을 생생하게 체험함. 중년 남성의 심리 묘사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 확보. 타겟에게 미안하지만 좋은 작품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음. 졸업 후 소설 출판 시 이름은 바꿀 예정. 노트를 집어 던졌습니다. 벽에 부딪혀서 바닥에 떨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비웃음이었죠. 5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바보같이 당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외로움에 취약하다고요? 맞습니다. 외로웠죠. 1년 넘게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십니까? 그 외로움을 22살 여자애가 이용했던 거예요. 저를 소설 소재로 쓰려고요. 제 진심을, 제 고백을, 제 눈물을 전부 관찰 대상으로 봤던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결국 제가 바보였던 거예요. 20살짜리 보철이 저들 22살짜리 여대생이 어떻게 50살 중년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할 리가 없잖아요. 처음부터 이상했어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왔는지, 왜 제 모든 말을 경청했는지, 왜 제 과거를 그렇게 자세히 물어봤는지, 전부 소설 소재를 모으려는 거였구나. 노트를 주워들었습니다.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찢지 못했습니다. 이게 증거니까요. 제가 얼마나 한심한 바보였는지 보여주는 증거. 휴대폰을 꺼내서 유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노트 놓고 갔더라. 가져가. 5분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노트요? 소설 프로젝트 노트. 너 이거 필요하지 않아? 졸업작품으로 제출해야 할 거 아니야? 답장이 없었습니다. 10분, 20분, 30분이 지나도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전화가 왔습니다. 유나였어요. 받았습니다. 선배님, 유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뭐야, 이제 와서 변명할 거야? 선배님,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여기 다 적혀 있잖아. 내가 얼마나 한심한 바보였는지 말이야. 선배님, 처음에는 정말 그랬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진심이었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진심? 어디까지가 진심인데? 7월 28일 제 충분한 자료 수집 완료라고 적혀 있던데 그게 진심이야? 선배님, 다신 연락하지 마. 그리고 이 노트 태워버릴 거야. 내 졸업작품은 네가 알아서 해. 전화를 끊어놨습니다. 노트를 들고 부엌으로 갔어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노트를 불에 가져다 대려는 순간 멈췄어요. 태우면 안 됩니다. 이게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기억하게 해줄 유일한 증거니까요. 노트를 서랍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한심했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요. 그날 밤부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유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니, 유나라고 생각했던 그 거짓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 어깨에 기대던 그 순간,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그 목소리, 눈물을 흘리며 안아달라던 그 모습, 전부 연기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작가 지망생이 리얼리티 있는 소설을 쓰려고 실제 경험을 한 거겠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나 봅니다. 하지만 가슴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이용할 수가 있죠? 3개월 동안 매일같이 연기를 하면서 죄책감은 안 들었을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출근도 하지 않았어요. 회사에 아프다고 연락했습니다. 실제로 아팠으니까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입맛이 없었거든요. 거울을 보니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50세인데 애점이 50세가 아니라 60세처럼 보였어요. 2주째 되던 날 아들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왜 전화를 안 받아?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현우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기숙사에서 나와서 집으로 찾아왔어요.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었더니 현우가 서 있었습니다. 아들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현우는 제 모습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완전 망가졌네.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현우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설거지도 안 한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었고 빨래도 널려 있었습니다. 현우가 말없이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미안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꼴이니 아들이 설거지를 하고 있잖아요. 설거지를 마친 현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2잔 타와서 하나를 건넸어요. 아빠, 엄마랑 다시 싸웠어? 아니야. 그럼 뭔데? 아빠 이렇게 망가진 거 처음 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내 또래 여자애한테 놀아놨다고?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아빠, 나한테 말해봐. 내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현우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전부 털어놨어요. 유나와의 만남, 관계, 그리고 노트 발견까지. 말하면서 창피했습니다. 아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다니. 현우는 묵묵히 듣고 있었어요. 제 얘기가 끝나자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 그 여자 정말 나쁜 사람이네.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아빠도 잘못한 거 있잖아.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우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빠는 결혼한 사람이잖아. 엄마랑 별거 중이긴 하지만 이혼한 건 아니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잘못했어요. 외로움을 핑계로 젊은 여자애와 관계를 맺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빠, 22살짜리가 오지살 아저씨한테 진심으로 반할 거라고 생각한 게 이상하지 않아? 가슴이 찔렸습니다. 맞아요. 처음부터 이상했어야 했어요.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지, 왜 제 모든 말에 관심을 보이는지 의심했어야 했는데 외로움에 눈이 멀어서 보고 싶은 것만 봤던 겁니다. 아빠? 그 여자가 나쁜 건 맞아. 근데 아빠도 외로움을 잘못된 방법으로 채우려고 했잖아. 엄마한테 가야지. 왜 다른 여자한테 갔어? 현우의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맞아요. 수연에게 가야 했어요. 25년을 함께 산 아내한테요.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별거를 제안했거든요. 다시 돌아간다는 건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아빠, 자존심 때문에 가족을 잃으면 어떡해. 난 아빠랑 엄마가 다시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도 힘들었구나. 부모가 별거하는 동안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대학생이라고 다 컸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부모가 필요한 나이였던 거예요. 미안하다, 현우야. 사과는 나한테 하지 말고 엄마한테 해. 현우가 집을 정리하고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현우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유나한테 당한 것도 결국 제 탓 때문이에요. 외로움을 올바른 방법으로 채우지 못하고 젊은 여자의 관심에 현혹됐으니까요. 휴대폰을 꺼내서 수연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1년 넘게 통화하지 않았던 번호였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를 수 있을까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1번, 2번, 3번. 받지 않는 건가 싶을 때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1년 만에 듣는 수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여전히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나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무슨 일이야? 만날 수 있을까?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긴데? 전화로는 하기 어려워. 만나서 얘기하자.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절할 줄 알았는데 수연이 대답했어요. 알았어. 이번 주 토요일에 만나자. 토요일 오후 3시 집 근처 카페에서 수연을 만났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아내였어요. 여전히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 주름이 조금 더 생긴 것 같았어요. 수연도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많이 야위었네.
좀 아팠어. 무슨 일 있었어?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전부 말했습니다. 유나와의 관계, 노트 발견, 그리고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말하면서 창피했지만 수연은 알 권리가 있었으니까요. 수연은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화를 낼 줄 알았는데 그저 담담하게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 얘기가 끝나자 수연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바보같이 당했네. 나도 알아. 근데 당연한 거 아니야? 22살짜리가 50살 아저씨한테 반할 리가 없잖아. 수연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맞는 말이었어요. 미안해. 나한테 사과할 일은 아니야. 우리 별거 중이었잖아. 그래도 미안해. 다른 여자랑. 수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실 나도 외로웠어.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힘들더라.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연도 나처럼 외로웠구나. 서로 외로웠으면서 왜 떨어져 있었을까요?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누가 먼저 연락하느냐의 문제였던 거죠. 수연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수연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싶어? 응, 정말로. 왜? 외로워서? 아니, 그게 아니라 너 없이는 안 되겠더라. 1년 동안 혼자 살아보니까 알겠어.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래. 당신 없으니까 안 되겠더라. 그렇게 저희 부부는 다시 만났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1년 동안 쌓인 서운함과 오해를 푸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25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1년의 별거로 끝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3개월 후 수연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우가 가장 기뻐했어요. 가족이 다시 함께하게 된 거니까요. 저는 2층을 다시 학생들에게 임대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작업실로 쓰겠다고 했거든요. 수연은 취미로 도자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유나의 노트는 결국 태워버렸습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충분히 배웠으니까요. 그 경험이 저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외로움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6개월 후 우연히 서점에서 유나를 봤습니다. 책을 고르고 있더군요. 제 모습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 순간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느꼈습니다. 수연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수연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부엌에서 들려오는 설거지 소리, 음식 만드는 냄새, 수연의 콧노래. 1년 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어서 와, 저녁 거의 다 됐어. 응, 고마워. 식탁에 앉아서 수연이 차려준 저녁을 먹었습니다. 생선구이, 김치찌개. 특별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어요. 함께 먹는 식사니까요. 혼자 먹던 라면보다 100배는 맛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TV를 켰는데 무슨 프로그램인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수연의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50년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건 결국 곁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였어요.